핵심 이론 08 자외선 가시광선 흡수 분광법. 분광법을 사용할 때 빛의 파장의 영역 중에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네. 주로 이제 정량이나 정성 분석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정량 분석이 좀 많이 사용되고 정성 분석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이용할 수는 있지만 네, 주로 정량 분석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다른 그 분광광도법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 여기서는 사용하는 빛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것이 좀 다르겠죠. 자외선 같은 경우는 파장 영역대가 100에서 380 나노미터 정도이고, 가시선은 그거보다 좀 파장이 길겠죠.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적외선 영역인데, 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빛을 이용을 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유기화합물이나 금속 킬레이트 화합물 분석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기화합물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이 방법을 이용하는 그 기기 분석 방법이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기기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 범위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색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장이 다른 여러 종류의 빛을 그 연속적으로 분리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 최대 흡수 파장을 지니고 있는 물질을 분석할 수 있어요. 주로 자외선이나 근적외선 영역, 즉 190에서 1100 나노미터에 이르는 그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는 물질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구조는 광원, 단색화 장치, 시료 연기, 검출기, 기록 이렇게 따릅니다. 일반적인 분광강도계의 구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죠. 광원은 자외선 영역의 출력에 적합한 중수소 램프와 그리고 가시광선 출력에 적합한 텅스텐 램프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광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셀은 보통 큐벳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세 가지입니다. 유리와 석영과 플라스틱,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유리가 보통 가시선 영역인 340에서 1100 나노미터까지. 그러나 유리는 파장이 짧은 것은 즉 자외선의 빛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가시광선 중심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자외선을 사용할 때는 이제 석영을 씁니다. 이건 자외선 전용이에요. 물론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긴 영역도 측정할 수 있지만 석영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선 유리를 쓰고, 어쩔 수 없는 자외선 영역에서는 석영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통 활용하고 있어요. 그 석영셀은 180에서 1100 나노미터까지 분석이 가능하고요. 플라스틱은 보통 일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가시광선 파장 영역과 유사합니다. 가시선. 이것도 340에서, 이거는 너무 긴 파장까지는 안 되고 780 정도? 보통 플라스틱 큐벳 셀은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광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셀을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단색화 장치는 그 광원에서 빛이 나올 때 빛이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선택된 빛만 그 추리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프리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절격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리즘과 회절격자의 차이는 프리즘 같은 경우는 빛이 굴절하는 정도가
파장에 따라 다른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삼각형 형태의 유리로 빛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절격자는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파장과 그리고 이제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거든요. 네, 홈의 빛을 분사시켰을 때 이 홈의 간격과 파장이 일치했을 때 네, 회절 현상이 극대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빛을 분리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단색화 장치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프리즘보다는 최근에는 회절격자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료연기, 큐벳, 이거 이제 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리와 석영과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석영이 모든 영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가이고 플라스틱은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유리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검출기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광전기형과 광전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을 가장 높인 광전증배관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좀 감도가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검출기가 광전기형이고요. 근데 이제 출력이 좀 낮아서 약간 세밀한 그 측정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그 형태가 검출기가 광전관형인데 이 광전기형 플러스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 좀 다 좋은데 민감하고 고속 장치로 효과가 좋지만 수명이 좀 짧습니다. 광전증배관형은 네, 광전관형의 플러스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더 감도가 높겠죠. 그리고 더 신속하겠죠. 하지만 가격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가격과 수명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적합한 형태가 있고 요게 적합한 형태 그리고 조금 이제 민감하고 빠른 분석을 위한 광전 증배관형이 필요한 경우가 각각 있겠죠. 이 자외선 가시광선 흡수 분광법을 사용을 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정성 분석, 정량 분석 두 가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성 분석은 좀 활용하기가 그렇게 편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분광강도법의 원리가 이제 시료의 흡광도를 통해서 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농도 값으로 이것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측정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흡광도만을 가지고 시료의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펙트럼의 상세 구조가 없어서 정성 분석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정량 분석에는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편리하며 다양한 물질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흡광도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그 흡광도 측정하는 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흡광도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희석인데요. 이 희석은 잘 알다시피 희석을 하면 할수록 오차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그 결과값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측정 가능한 그 화학종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흡광화학종과 비흡광화학종 두 가지 종류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흡광화학종에서는 발색단이 하나 이상인 유기화합물, 전이원소, 내부 전이원소 등을 측정할 수 있고요. 비흡광화학종에서는 발색 시약을 투입해서 이제 이것을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화학종으로 바꾼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장은 각 물질마다 고유의 최대 흡수 봉우리 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가장 잘 흡수하는 그 파장의 영역대를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흡광도 측정 변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매의 성질이나 pH, 온도, 전해질 농도, 방해 물질의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측정 변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흡수셀을 조작하실 때는 그 표면에 스크래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지문이 찍혀도 오차 발생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방울 같은 경우도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흡수셀을 조작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셀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것보단 하나의 셀로 동일한 셀을 이용해서 반복 측정할 경우에 결과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흡수셀을 이용을 해서 흡광도를 측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검정 곡선이라는 걸 그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기 분석할 때 흡광도에 대한 농도값 검정 곡선이 다음 그래프와 같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흡광도 값에 따라서 우리가 농도값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험했을 때 값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70이라고 나와 있지만 미지의 시료를 주어지는 겁니다. 미지의 시료를 주어졌을 때 흡광도가 예를 들어 70이 나오면 이 일직선, 이 검량선에 있는 지점을 따르면 그 미지 시료가 가지고 있는 흡광도 값을 기준으로 농도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시험 하실 때는 이 농도 값도 다 희석돼서 희석 배율로 곱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그럼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자외선 분광 분석에서 용매를 선택할 때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용매를 선택할 때는 그 복사선을 이제 얼마나 잘 투과하느냐. 용매 같은 경우는 용매가 복사선을 흡수하거나 산란하거나 뭐 이런 그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용매는 물입니다. 물. 대표적으로. 물 속에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료가 들어있을 텐데 시료가 빛을 잘 복사선을 흡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시료와 그 최대 흡수 파장, 최대 흡수 봉우리 파장이 반응을 해서 흡수를 도와주려면 용매는 통과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사선의 투과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UV, VIS, 이게 자외선 가시광선이죠.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중에서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흡수죠, 흡수. 네. 그래서 흡광도라고 하는 겁니다. 흡광도. 빛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빛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흡광도죠. 3번.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순서. 우선 광원이 있겠고요. 그리고 단색화 장치가 있죠. 요새는 회절격자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흡수용기가 있겠고요. 네, 셀이죠, 셀, 큐벳, 그리고 검출기, 그리고 기록계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부 분자 발광 분광법. 이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대상 물질의 분자 들뜸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자만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자도 에너지를 받으면 전이가 되거든요. 그때 방출되는 그 특정 스펙트럼을 통해서 주로 정성과 정량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분자 발광 분광법은 정량 분석보다는 정성 분석에 좀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해요. 분자 발광 분광법의 3요소는 형광, 인광, 화학 발광입니다.
각각을 설명드리자면, 자, 형광은 특정 분자들이 이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할 때 들뜬 상태로 되고 이때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빛을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자전이하고 뭐 큰 차이는 없죠. 다만 이제 전자전인 전자 하나가 들뜬 것이라고 보면 형광 같은 경우에 분자가 들떠 있는 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광은 형광이랑 비슷하긴 한데 빛을 쪼여주는 것을 중지해도 일정 시간 동안 발광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화학 발광은 빛에 의해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발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분자 발광 분광법의 3요소가 무엇이냐? 형광, 인광, 화학 발광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방법은 감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출 한계가 작아서 정밀 측정법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정량 분석할 때는 그 시료 매트릭스로부터 방해 현상이 일어나서 정확한 그 양을 측정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로마토그래피나 전기이동법을 함께 사용해서 이런 오류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측정기의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광원, 등, 레이저, 필터와 단색화 장치,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똑같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광원은 일반적으로 흡수법보다는 좀 더 센 광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흡수법 같은 경우는 전자를 전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자 발광 분광법은 분자를 발광시키는 거라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은 아크 등이나 제논 아크 등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은 이제 저압수은 증기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는 분자 발광 분광법에서 등 같은 경우는 그 분자를 들뜨게 합니다. 들뜨게 한다. 그래서 저압수은 증기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시료에 쪼이는 빛의 파장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를 활용을 하면 빛의 파장을 매우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발광 분광법에서는 이 레이저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값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분자 발광 분광법에서 등의 역할은 그 분자를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저압수은 증기 등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 레이저의 역할은 시료에 쪼이는 빛의 파장을 제어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제어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레이저는 값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필터 단색화 장치 같은 경우는 들뜬 파장과 형광 파장의 선택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들뜬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를 들뜨게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가진 빛의 파장을 말하고, 형광 파장은 반대겠죠. 들뜬 상태의 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되면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 들뜬 파장과 형광 파장을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농도의 어떤 양을 측정하거나 또는 성분에 필요한 시료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해요. 검출기 같은 경우는 발광 신호가 약할 때는 이것을 증폭하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분자 발광 분광법의 주요 3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형광,
인광, 화학 발광입니다. 전자 스피는 전자가 특정 궤도를 띠고 도는 것을 의미를 하는 그런 용어고요. 분자 발광 분광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10. 적외선 분광법. 지금 I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적외선 분광법은 이제 물질의 전자전이가 아닌 분자의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진동, 병진, 회전. 이것을 통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 전파의 그 파장,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서 원자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다른데요. 그걸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그 방사선이라고 있어요. 방사선을 쏘여주면 그 전자가 아예 그냥 탈출을 시킵니다. 너무 에너지가 커서 전자 탈출. 두 번째로 에너지가 그 다음 높은 이제 자외선 선과 가시광선이 있죠. 네, 얘네들은 이제 전자 전이 빛 내보내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적외선부터 되면 이때는 전자의 영향을 못 미쳐요. 대신 그 분자의 진동, 분자 운동이라고 할게요. 운동이 이제 세 가지: 진동, 병진, 회전. 이렇게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보다 에너지 전이가 더 낮은 게 있습니다. 라디오파가 있어요. 얘는 이제 전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네, 분자에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원자 핵 스핀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이때 방출한 그 에너지 변화, 방출이나 흡수를 통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이따 나올 텐데 그것을 핵자기 공명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파의 크기에 따라서 힘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원자에 끼치는 영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경우는 분자 운동을 줄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네, 대상 물질이 뭔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외선 분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외선 분광법 영역의 스펙트럼은 다 적외선 영역이 있죠.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파장별로 나눠보면 그 이제 하부에 가시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파장의 값이 큰 이제 근적외선, 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근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에 가장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는 그 농산물의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중적외선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값이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기체 조성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원적외선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나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해요. 에너지가 이제 파장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측정기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원이 필요하겠죠. 광원은 네른스트 베겔 등과 글로버 등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네른스트 베겔 등이 되겠습니다. 단색화 장치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 두 가지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프리즘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질 자체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낮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숙지해 두시고요. 검출기는 이제 열로 검출하느냐 또는 전기로 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열법 검출기나 볼로미터가 그 열을 이용해서 검출을 하는 거고요.
파이로 전기 검출기가 요것이 이제 전기로 검출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전기 검출기가 좀 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파이로 검출기가 감도가 좋은데 약간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좀 감도가 높은 시료를 분석해야 될 때는 파이로 전기 검출기를 사용하고요. 그냥 일반 시료를 분석한다, 즉 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검출기를 사용을 해서 검출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측정기기의 종류는 분산형 회절발 분광 광도계, 프리의 변환 적외선 분광계, 그리고 비분산형 광도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프리의 변환 적외선 분광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가격이 많이 비쌌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격 하락이 많이 돼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외선 분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료의 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료는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그 시료의 조제, 즉 전처리를 진행을 하는데요. 고체 시료 같은 경우는 용액법, 페이스트법, 그리고 브롬이나 칼륨 정제법,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용액법은 말 그대로 시료를 용매에 녹여서 적외선 분광기에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트법은 그 시료를 고체 용매 중에 뉴졸이라고 있어요. 이 액에 섞어서 적외선 분광기에 이제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브롬이나 칼륨 정제법은 시료를 브롬이나 칼륨과 혼합해서 그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외선 분광기에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시료판 위에 대상 시료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에 다른 판을 덮으면 끝나요. 기체 같은 경우는 직접 또는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가압을 시키고 그 시료를 용기에 넣은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용기를 적외선 분광기의 셀 홀더에 걸어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는 결합 형태에 따른 작용기, 그리고 그 작용기가 최대 흡수 파장을 갖는 주파수 범위를 이제 표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울 게 되게 많은데 어렵지만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핵심 예제 1번. 다음 중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로 맞는 것은? 적외선은 이제 전자나 분자를 전이를 못 시키죠. 그리고 핵자기 공명하기에는 에너지가 좀 크고, 그래서 분자 내 원자들을 진동시킨다, 그 원리로 물질을 분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적외선 분광 광도계 광원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네른스트 램프랑 글로벌 램프 두 개 사용된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네른스트 램프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적외선 분광 광도계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뭐 다른 건 다 맞는데 습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프리즘이 다 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으면 프리즘이 다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는 문제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에서 흡수띠가 주파수, 뭐 이런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냈을 때 예측되는 화합물은? 이거는 아까 표를 잠깐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표에 보시면 적외선 스펙트럼 영역이 이 범위잖아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테르, 카복실산, 이렇게 4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것은 케톤이죠. 케톤. 그래서 답은 이제 케톤류가
네, 예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표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에서 뭐 이 영역의 부근에 강한 신축 진동 피크를 나타내는 물질은 무엇이냐? 얘는 다시 한번 표로 한번 가볼게요. 요 이제 작용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카보닐기잖아요. 카보닐기. 카보닐기를 지니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카보닐기가 있는 것, 네, 그것은 아세톤이죠, 아세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액체 시료 조제할 때 어떤 시료판에 떨어뜨리거나 발라서 측정하느냐? 이건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브롬이나 칼륨을 이용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7번. 적외선 분광 광도계 고체 시료의 분석 방법 중 시료의 취급 방법이 아닌 것은 용액법 쓴다고 그랬죠. 페이스트법 쓰고, 네, 브롬이나 칼륨 정제법 쓰는데 기화법이라는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8번. 정성 정량 분석에 모두 사용했다. 뭐 다 좋은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는데 옛날에 안 쓰다가 가격이 하락해서 많이 사용하는 적외선 분광 광도계는 뭐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세요. 프리의 변환 적외선 분광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1, 핵자기 공명 분광법. 이 방법은 핵자기 공명 현상을 통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거든요. 원자나 원자핵은 그 일정한 궤도를 지니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자의 이제 외부 자기장이 유입이 되면 그 어떤 그 자성을 지니고 있는 핵의 스핀 상태 또는 방향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한 만큼 어떤 특정 주파수의 그 라디오파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핵자기 공명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라디오파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라디오파는 에너지 준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라디오파 위에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이 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면서 에너지가 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면서 커지면서 즉 저주파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양이 작아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시광선이나 이제 자외선으로 넘어가면 전자를 전이시키거나 또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양이 너무 커서 전자를 그냥 딴 곳으로 그냥 아예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적외선은 이제 전자에는 영향을 못 주고 분자의 진동, 마이크로웨이브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파쯤 가면 얘네들은 전자나 뭐 분자의 진동 같은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정도로 그 힘의 크기가 낮아요. 단 얘네들은 이 원자 핵의 스핀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예제 보실게요. 분자의 외부 자기장이 제공될 때 자성을 가진 핵의 스핀 상태가 변화되면서 발생한 에너지 변화 분량만큼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파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핵자기 공명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전자 스핀은 그 특정 궤도를 지니면서 도는 것을 우리가 스핀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3.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체가 의미하는 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을 날라주는 이동 가스를 즉 이동상을 기체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상으로 기체를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말하며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물질을 단일 물질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혼합된 형태의 그런 성분으로 된 물질을 컬럼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컬럼 안에 이제 컬럼이 고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대상 물질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피크가 찍히게 되고 단일 물질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일반적으로 450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기체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온도를 450도씨 이하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리 효율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료가 너무 그 온도가 높을 경우에 열적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온도는 450도씨 정도의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량의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열에 좀 안정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원리는 시료와 고정상과의 물리화학적 친화력 및 시료의 끓는 점 차이에서 분리된다. 이것이 분리되는 위치가 어디냐? 컬럼이에요. 컬럼. 그래서 이동상 가스가 시료를 컬럼까지 가져가면 컬럼 안을 통과하면서 이런 물리 화학적 친화력이나 이런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천천히 분리가 되고, 분리된 여러 가지 분석 대상 물질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왔을 때 검출기 부분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운반 기체는 이동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분, 고순도의 헬륨, 수소, 질소, 아르곤 모두가 비활성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반 기체가 비활성 기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분석 대상 물질과 반응을 해버리면 분석을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전혀 없는 또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은 안정화된 형태의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로 운반 기체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운반 기체부인데요. 주로 비활성 기체를 이동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개별 검출기에 따라 적합한 운반 기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각 검출기에 적합한 운반 기체의 종류를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료 주입부가 있는데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를 주입하는 부분이라고 하죠. 보통 실린지라고 하는 주사 바늘처럼 생긴 것으로 시료를 주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주입된 시료를 기화시켜서 고온 200도씨 이상의 온도로 가열해 칼럼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관을 또 다른 말로 칼럼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고정상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료의 분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분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관은 크게 충전 칼럼과 모세관 칼럼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전 칼럼은 내부에 이제 충전물을 직접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칼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충전물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분리관을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 이제 구리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보통 소재로 유리와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해요. 모세관 칼럼은 이제 충전 칼럼보다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고정상을 오랫동안 지나기 때문에 그 시료의 분리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충전 칼럼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분리관을 이제 통과해서 나온 단일 대상 시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 전도도 검출기. 얘는 이제 열 전도도를 측정을 해서 이 물질이 무엇이냐를 측정하는 그런 검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처음에는 많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감도가 조금 낮은 단점이 있어서 미량 원소 분석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이제 수소와 공기에 불꽃이 연소될 때, 네, 그 유기물질이 양이온과 전자를 생성하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즉 불을 붙여서 그때 생성되는 양이온과 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물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료가 불이 잘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석유로부터 유래하는 성분의 분석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원유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꽃 광도 검출기는 시료 성분을 연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불꽃의 그 광도, 그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이나 황화합물의 선택적 검출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열 이온화 검출기는 인, 질소화합물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한 검출기라고 하고요. 여기서 검출된 자료를 데이터 처리 장치를 써서 자료화하는 건데 초기에는 이제 적분기라는 그 기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출기 사용 시 이 검출기가 가져야 할 그 필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검출기가 반드시 지녀야 할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검출 한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은 검출 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료의 양이 적어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출 한계가 높으면 많은 시료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검출 한계가 낮다라는 것은 미량의 시료만으로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료에 대한 검출기의 응답 신호가 선형이어야 된다. 그 검출기의 응답 신호가 시료의 양에 그 비례해야 정확한 그 신호를 우리가 그 측정해서 어떤 결과값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응답 신호 역시 선형적으로 이어져야 어떤 값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모든 시료에 동일한 응답 신호를 보여야 그 대상 시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응답 신호를 모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응답 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검출기가 시료를 검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응답 시간이 짧을수록 시료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 SNB라는 것은 이게 시그널 to 노이즈 레이티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어떤 그 소음의 어떤 그 신호대 잡음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신호가 잡음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비가 크다는 말은 결국에 시그널이 크고 노이즈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검출기 내에 시료가 머무르는 부피가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검출기 내에 시료가 머무르는 부피가 작을수록 시료를 보다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기 손상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조건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필요 조건, 검출기의 필요 조건을 가끔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를 꼭 숙지를 해두시고요. 설치 조건은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외부 저항의 어떤 그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접지점의 접지 저항이 뭐 5옴 이하여야 한다. 뭐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다음 중 옳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일반적인 분석 흐름을 보면 이제 시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시료를 도입해서 이제 분리하고 검출한 다음에 분석해서 출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각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꼭 알아두시고 특히 검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와 그리고 그 검출기가 가져야 할 필요 조건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이동상, 고정상의 물리화학적 반응으로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1번 쭉 읽어보시면 네 이제 기초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쭉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그런 설명이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충전 분리관 중에 아민류, 아세틸렌, 테레핀류 등의 분석 시 충전 분리관의 재질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이 충전 분리관을 이제 구리로 했을 때 폭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리 성분은 네,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어요. 답은 4번이죠. 3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운반 기체 캐리어 가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캐리어 가스는 비활성 기체를 써야 됩니다. 산소는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산소를 캐리어 가스로 사용하면 이게 강력한 산화제니까 대상 물질을 다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 보기 중에서 아까 제가 검출기가 가져야 할 그 필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검출한 개가 낮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시료에 같은 응답 신호를 보여야 된다. 네, 머무르는 부피는 작아야 됩니다. 틀리고요. 틀리고요. 응답 시간 짧아야 되고 S&B 커야 되죠. 그래서 2번, 4번, 5번으로 된 게 3번이겠죠. 5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가능한 분석은 무엇이냐? 네, 정량과 정성 분석 2가지 다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로 정성 및 정량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다 중요한데 우선은 표준 용액을 만들어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 용액의 조제가 첫 번째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본체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기록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분석 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의 조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7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검출기가 아닌 것은 아까 검출기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출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외 가시광선 검출기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자외 가시광선 이제 분광법이 있겠죠. 그렇죠? 답은 3번이고요. 8번 GC의 운반기체 캐리어가스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료나 고정상의 반응성이 없는,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칼럼 내에서 시료 분자 확산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검출기에 적합한 운반기체, 사용되는 검출기에 적합한 운반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순도가 높아야 돼요. 네. 순도가 높은 비활성 기체를 사용을 해야 대상 시료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분석이 가능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